아, 제가 오늘은 또 조금 주제 넘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어떤 지식적인 것보다는 제가 지금 자폐에 관계된 자폐 아이들의 행동에 관계된 챕터를 정리를 하면서 어, 그 자폐 아이들의 그 시블링들 있죠, 그 형제들 그 이제 집에 형제가 이제 같이 자폐가 있는 경우도 미국에서는 많아요. 제가 이제 한국은 뭐 제가 데이터가 별로 없으니까 잘 모르는데 이제 미국 아이들을 보면 아, 제가 네 아이가 다 남자아이들이었는데 그 아이들이 다 자폐가 있는 경우도 봤었고요. 미국에서 학교에서 이제 저희 학생 그 교생 실습 나가는데 지도 교수로 나갔다가 이제 봤는데 그 네 아이들이 한 학교에 있는 게 아니라 네 학교에 다 흩어져서 있었는데 같은 이제 학교구에 아이들의 그 정도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 아이는 굉장히 심한 케이스였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이제 집들이 자폐 예를 들어서 아이가 두 명이면 이제 한 명이 아이가 자폐 아이가 있으면 이제 다른 아이는 괜찮고 세 명이면 두 명이 자폐 아이가 있고 한 명은 괜찮고 근데 그 한 명도 살짝 그냥 생활을 하고 학교 공부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데는 괜찮지만 이제 살짝 그 기운이 보여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아직도 자폐가 유전이냐 뭐 아니면은 후천적이냐 선천적이냐 이제 그걸 가지고 아직까지도 논쟁을 하고 연구를 계속 하고 있지만 선천적인 쪽으로 많이 방향은 이제 있죠. 후천적인 것보다는 선천적인 것 쪽으로 많이 방향은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100% 이거다 저거다를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또 뭐 선천, 후천, 네이처냐 널처냐 이거 가지고 디베이트를 하듯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제 오늘 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왜 제가 자폐를 자꾸 얘기를 하냐면 그 디서빌리티 중에서 가장 힘든 장애예요. 그러니까 아이 자신보다는 그 아이 주변에 있는 가족이라든지 이제 선생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은 챌린지가 있죠. 우리가 이제 똑같아요. 그 뭐죠? ADHD도 제가 그 전에 이야기할 때 ADHD를 가진 아이가 이제 좀 자라가지고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자기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고 이제 대학도 가고 싶고 막 이렇게 목표가 생겨가지고 하는데 자기의 그 인어텐션 그러니까 하이퍼 액티비티는 말고요. 이제 하이퍼 액티비티 막 몸이 그러는 거 말고 이 머릿속이 이제 임펄시브하고 하이퍼하고 막 이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잘 못하잖아요. 아니면 이제 머릿속이 이렇게 드라우지 해가지고 인어텐션이 있으면 그럴 때 이제 아이들이 힘들어하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이제 컨트롤하고 뭐 하이스쿨 아이들 중에서 자기가 커피를 마시면 조금 가라앉는다 그래서 아침에 막 그냥 한 팥에 커피를 마시고 학교로 가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처방을 막 애들이 해요. 왜냐면 자기가 자기 장애 그 힘든 거를 인식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자폐 아이들 자신이 막 너무 나는 자폐가 있어서 너무 힘들어 막 이런 경우는 이제 하이 펑셔닝 아이들이 조금 자라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가 나오고 어릴 때에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잘 모르죠. 이제 옆에 어른들이 힘든 거죠. 근데 이 자폐 아이의 그 뭐죠? 그 형제 이제 일반 아이들이죠. 형제가 자폐가 없는 형제들, 자매들 이런 친구들에 대한 연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있어요. 이제 그 친구들이 뭐 병리학적으로 같은 자폐가 있냐 없냐 이런 거보다는 이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친구들의 힘든 거를 설베이식으로 해서 하는 연구들이 이제 있는데 그나마도 이제 미국과 한국의 문화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다른데 미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아이가 장애 아이가 태어나면 한국 사람들만큼 그렇게 크게 막 죽을 것 같이 받아들이지는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인간은 어차피 다양하게 태어나니까 자기 아이가 막 너무너무 똑똑해가지고 막 천재다 그래서 부모가 막
우리나라 부모님들처럼 막 자랑스러워하고 막 미래가 보장된 것 같이 막 생각하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영재하여도 그걸 그냥 하나의 그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거를 막 우리처럼 막 머리가 좋으면 막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을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처럼 사실 영재 아이들의 반대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장애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애가 있다 그래도 뭐 신체 장애라든지 뭐 ADHD라든지 이런 장애들은 머리에 그 공부하는 머리하고는 이제 다르죠. 단지 이제 행동에 문제가 있으면 공부하는데 지장은 받지만 그게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문제이기는 한데 어, 자폐 아이들이 있게 되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들게 되죠. 모든 사회생활도 많이 힘들고 부모님들의 삶이 딱 아이가 이제 자기 아이가 딱 태어나면은 그거부터 이제 느낌이 이제 조금 심하게 얘기를 하면 당신들의 삶이 이제 더 이상의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초기 단계에서 너무 충격을 받기 때문에 뭐 미국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있기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자기 인생은 다 망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 만일에 부모님이 그런 태도로 사시면은 그 자녀가 예를 들어서 세 명이 있는데 한 아이가 자폐아이고 다른 두 아이는 아이들이 일반 생활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이 아이들이 잘 살고 있는데 이제 굉장히 삶이 우울해지죠. 전체적으로 그 가족의 삶이 다 우울해져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 같이 잘 살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제 머릿속에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면 저도 부모이고 저도 엄마이고 이러다 보면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덜 이제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저께 이제 학기를 다 끝내고 파이널 그레이드를 주고 이제 제 수업에서 이제 페일을 한 F 학점을 받거나 이제 티칭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이 이제 최소한 C는 받아야 되거든요. C를 안 받으면 다시 그 과목을 다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두 학생하고 제가 이제 영상으로 미팅을 했는데 이제 그중에 한 아이가 이제 그래요. 굉장히 얼굴도 예쁘게 생긴 친구인데 굉장히 한 학기 동안 삶이 힘들어서 자기가 굉장히 많이 지치고 어떻게 할 줄 몰랐다. 근데 이제 뭐가 힘들었는지는 얘기를 안 하죠. 그럼 뭐 가족 문제 아니면 친구 문제 아니면 이제 자기 문제인데 꼭 친구 문제만 가지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이제 애인하고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 중에서 누가 힘든 일이 있으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뭐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너다. 너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네 가족한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너의 남자친구한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학생이었는데 네 애인한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 네가 첫 번째로 지켜내야 될 사람은 너다. 너를 보호해라. 너를 보호하고 나중에 너 자신에게 내 나이가 되었을 때 너 자신에게 너무너무 너 자신을 함부로 한 거에 대해서 미안해하지 말게 후회하지 않게 이 세상에서 네 부모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나중에 네 아이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사람은 너다. 그리고 네가 잘 단단하게 컴피턴트하게 영어로 컴피턴트하게 잘 서 있어야지 그 다음에 너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고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이가 이제 눈물을 보이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미국 친구가 굉장히 힘들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제 한국하고는 다른 이유로 많이 힘들죠. 한국 친구들도 많이 힘들지만은 전적으로 다른 이유로 힘든데 전반적으로 이제 불안한 세대예요. 이제 나이 든 사람들도 불안한 세대고 그러는데 이제 부모들이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왜냐하면 저는 그런 아이들을 보니까 이제 젊은 이제 10대 말 20대 초 이제 이런 친구들이 저희 학생들이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졸업을 해도 한 22살, 3살이 되면 선생이 돼서 나가요.
굉장히 어린 나이잖아요. 아직 아기인 나이인데 그때 이 친구들이 나가가지고 이 다른 사람들의 이 귀한 자식들을 가르치겠다고 겁도 없이 선생이 되겠다고 그러고서는 나가가지고 20명, 30명씩 되는 다른 사람의 아이들을 맡아서 이제 가르쳐요. 그러니까 선생이 되려면 좀 터프해야 되고 좀 이게 것이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유약한 아이들이 많아요. 이렇게 가르쳐 보면 그래서 이제 굉장히 걱정이 돼요. 자기 자신도 잘 못 챙기는 아이가 어떻게 남의 아이들을 저렇게 챙기겠다고 선생이 되겠다고 왔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아이들도 somebody의 누군가의 자식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부모가 이제 그 아이들을 키운 거잖아요. 이거는 뭐 잘못 키우고 잘 키우고의 문제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의해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누군가에 의해서 그 부모의 생각과 믿음과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자라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친구들을 보면서 이제 아무래도 부모의 역할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타고난 선천적인 자기의 기질도 있고 그다음에 후천적으로 또 부모가 그 기질을 어떻게 잘 다듬냐 아니면 더 밀어주냐 가꾸냐에 따라서 또 아이들이 많이 바뀌잖아요. 왜냐하면 프레스를 하죠. 인간의 지능이라든지 인지 능력도 우리가 바꿀 수 있고 플루이드라 그러는데 아이들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생각이라 특히나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을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고 그런 생각과 믿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태어나질 않잖아요. 아예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결국엔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살아가는 방식, 그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거는 결국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의 삶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형성해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른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미국 영어로 이제 잠깐 녹음을 했지만은 한거를 올려놨지만은 어, 아이들이 왜 학교 안에서 문제 행동을 일으키고 이러는 아이들을 보면은 그 아이들의 뒤에 있는 그림자에 있는 이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첫 번째로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에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에게서 그 부모 자기 부모를 아니면 자기를 키워준 사람을 할머니가 키웠든 누가 키웠든 근데 첫째로는 이렇든 저렇든 다 부모예요. 아이들이 부모가 일찍 자식을 포기해가지고 태어나자마자부터 뭐 고아원에 갖다 주던 아니면 어디에 갖다 주던 나라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아원이든 어디든 다 부모가 직접 자기가 안 키우는 아이들은 나라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라에서 그 아이들을 고아원에서 이렇게 하든지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파스터 케어라 그래서 한국에서는 제가 파스터 케어가 제가 어떤 개념인지 모르겠는데 한국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리해서 이제 아이들을 키워주는 그러면 파스터 부모들은 영원히 그 아이들을 키운다기보다는 영원히 이 아이들을 맡아줄 누군가가 이 아이들을 어댑트를 할 때까지 이제 임시로 키워주는데 그것이 뭐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몇 년이 될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또 파스트 케어를 아예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하면 이제 나라에서 돈이 나오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그거를 뭐 자기 직업이 없이 막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부업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이 친구들이 설사 남의 손에 의해서 크더라도 우리가 저기 미국에서 보면은 한국에서 이렇게 어댑트가 돼가지고 이렇게 온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이 자기를 낳게 만든 그 부모에 대한 그 어쩌면 자기의 그 오리진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어디서 왔는가 그 오리진이기 때문에 그거를 아이들이 잊지를 않죠. 뭐 그리워하고 왜냐면 그 사람들하고 자기가 무슨 관계를 해서 막 그리워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의 삶이 편안하고 새로 만난 부모님들이 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고 돈독하고 이제 이런 친구들은 어떤 그런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그런 의미보다는 그냥 자기의 오리진이 궁금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자기를 낳아준 그 부모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 어린 아이들이
낳아진 부모에게서 커서 거기서 이제 처음 부모가 결국 이 아이들한테는 우주고 세상이잖아요. 맨 처음에. 그렇게 해서 그 친구들이 이 어린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만나는 어른이 유치원을 가면 유치원 선생님이 처음일 거고, 유치원을 안 가고 바로 초등학교로 오는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첫 번째 만난 선생님이 낯설은 그 어른이 자기의 두 번째 이제 어른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두 번째 만난, 세상으로 나와서 만나는. 그럴 때 이제 이 첫 만남, 미국에서는 킨더가든 티처, 한국에서는 이제 1학년 선생님, 그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얘네들이 다시 한번 또 어른에 대한 경험을 하죠. 그죠? 이 어른에 대한 경험. 그러면서 어른에 대한 신뢰를 점점 잃어가는 아이들이 있고, 부모에게서 잃었던 신뢰가 선생님을 잘 만나서 그 선생님에게서 다시 찾아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제가 올려놓은 영상 중에서 나를 알아봐준 선생님을 아이들은 평생 잊지 못한다. 그러면 이 나를 알아봐준 선생님을 기억하는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부모에게서 그렇게 크게 부모를 신뢰하고 태산같이 믿을 수 있는 부모를 못 만난 아이들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설사 그 부모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부모가 유약할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그래서 아이에게 든든한 어떤 내 부모 밑에 있으면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태산 같은 어려움이 몰려와도 나는 버틸 수 있다는 생각을 무의식 속에서 이제 아이들이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안정되게 자라죠. 이제 그렇지 못한 아이들, 그죠? 그래서 부모가 꼭 아이들을 무슨 학대하고 이런 것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기의 삶을, 아이들 눈에 보여지는 부모가 자기 자신의 삶을 뭔가 단단하게 살아가지 못하면 아이들은 불안해요. 무의식이에요, 전부 다. 어릴 때 아이들이 막 이성적으로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막 이렇게 따질 수 있는 에이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러죠? 그러기 때문에 무의식이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를 봤을 때 자기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부모가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부모가 굉장히 자신 있게 살면서 단단하고, 정신적으로도 단단하고 부모가 정서적으로도 단단하고, 아이들한테 집착하지 않고, 그죠? 아이들한테 집착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단단하고 부모가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아이들도 자기 할 일 중에 하나잖아요. 부모니까. 그죠? 그리고 굉장히 제일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은 집착하는 거와 부모가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네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네를 케어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들은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부모가 하는 실수라든지 조금 자기네를 두 번째가 될 때, 부모가 너무 바쁠 때, 이럴 때 아이들이 그거를 섭섭해하기보다는 이해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부모는 부모의 삶이 자기 일이 있고,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엄마는 일이 있고, 아빠도 일이 있고, 너희도 일이 있고, 너희는 학생, 그다음에 엄마, 그다음에 엄마는 또 직업이 있고, 아빠도 아빠, 그리고 직업이 있고. 이거 우리는 각자가 다 자기 할 일이 있으니까 자기의 자리에서 우리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자. 그다음에 이제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책임을 다 안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각자,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 엄마는 전적으로 100% 자기네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 엄마가 아닌 거예요. 엄마는 자기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열심히 사는 엄마, 또 자기 일을 열심히 살면서 자기네를 그렇다 그래서 니글렉트 하지 않고, 그죠? 니글렉트 하지 않고 항상 케어는 하지만 자기네한테 집착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부모가 아이들을 전적으로 100% 사랑하고 아끼고 책임하에서 아이들을 책임지고 키우는 거와 부모가 아이들한테 집착하는 거는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한국 부모님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집착하는 정도의 애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도대체 아이들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죠? 부모에게 있어서 아이들은 무엇일까? 내가 아이를 처음 낳을 때, 첫 아이를 낳을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낳았을까? 어,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어린 나이에 제가 뭐 30살이 다 됐던가 30살 근처에 이제 큰아이를 낳았는데 좀 늦게 낳았어요. 늦게 낳았어요. 그 당시에는 늦게 낳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계획을 가지고 결혼하고 3년째 되는 해에 이제 아이가 저희한테 돌아왔는데 무슨 계획을 가지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지 이런 느낌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냥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단지 하나 나처럼 공부하는 것이 힘들지 않은 아이를 만들어야 되겠다.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머리는 조금 영특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거를 선천적인 것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후천적으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조금 어린아이니까 애기니까 이제 자극을 많이 주고 이렇게 해서 아이가 조금 더 흥미있고 세상에 흥미있고 자꾸 머리를 가만히 쉬게 놔두는 게 아니라 머리를 자꾸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움직이면 그게 뇌가 개발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자극을 주려고 노력을 했고 아이한테 이제 글자를 가지고 놀기도 하고 제가 어떻게 놀지 모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은 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남자아이였기 때문에 내가 20대에 만나고 싶었던 그런 남자 유형 좀 듬직하면서도 좀 속이 깊고 그러면서도 바르게 생각하고 세상에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리고 사람에 대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너무 막 추상적이었죠. 이제 그런 아이가 되면 좋겠다. 이제 그러니까 외모보다 인성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어, 굉장히 마음이 아이를 잘 키워야 된다는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무거웠는데 정말 낳기 전에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안 했는데 낳고 나서 키우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삶을 우리가 닥쳐야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방법을 찾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미리 준비를 아무리 해놓은들 실체가 없는데 그거는 이제 공허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또 아이의 행동을 보면서 이제 굉장히 당황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행동들을 하면 당황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데 아, 왜 도대체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집착을 할까? 또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방기를 하잖아요.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부모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이제 그런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이러는데 이제 오늘은 집착하는 부모들에 대한 이야기. 그죠? 그 집착이 이제 아이들이 어, 영재아로 태어나서 아이가 굉장히 이렇게 독립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고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될 수 있고 이렇게 해도 집착을 해요. 그 다음에 아이가 장애아로 태어나서 아이가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살아가는데 힘들어 보이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가슴이 이제 마음이 막 무너지듯이 아프죠. 그러면 아이에 대한 죄책감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죄책감과 여러 가지들이 다 뭉뚱그려져서 또 아이에게 집착하게 돼요. 이게 집착이 이제 별게 아니에요. 온 나의 생각과 사고와 시간과 나의 모든 에너지가 아이들한테 가 있는 게 집착이죠. 그죠? 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한테 집착을 하잖아요. 먹는 것, 음식도 좋아하는 음식 먹고 싶어 하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집착의 의미가 꼭 나쁜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모든 것들을 어디에다 쏟느냐. 그죠? 근데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부모로서 나의 책임, 그다음에 나의 의무, 그다음에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이런 거를 떠나서 뭔가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하지 못했던 나의 삶을 이룬다 그러든지 내가 꿈꿨던 것을 내가 못한 것들을 내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못 돼서 못 도와줘서 내가 못했던 것들 이루지 못했던 꿈들 그다음에 뭐 부모가 어떻게 해서 못해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게을러서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내 아이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도 집착이죠. 그다음에 어, 장애 아이를 가지신 분들의 장애 아이를 비장애 아이로 만들려는 목표를 가지고
또 막 그냥 온 삶을 다 쏟아서 온 돈, 그죠? 경제적인 거, 그다음에 시간, 에너지 이런 것들을 다 쏟아가지고 아이들을 뭐 테라피를 시키고 여기를 데리고 다니고 저기를 데리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꼭 저기 오아시스를 찾아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아서 헤매듯이 그렇게 이제 헤매면서 많은 세월을 보내는 부모님들, 이제 이런 부모님들이 나중에 아이가 청소년이 돼 가고 이제 고등학교 나이가 되고 이러면 이제 막 지치죠. 그죠? 왜냐하면 당신들이 온 삶을 십몇 년의 삶을 쏟아부었는데 경제적으로도 다 쏟아붓고 에너지도 다 쏟아붓고 시간도 다 쏟아붓고 나의 커리어도 다 희생하고 쏟아부었는데 그 결과가 미미하면 이제 인생이 너무 허무해지죠. 너무 허무해지고 허탈해지고 이제 그렇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부모님들이 장애가 있는 아이한테 모든 거를 걸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이제 그거는 많은 부분이 이제 죄책감에서 그러시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가 미래가 걱정이 되니까, 내가 죽고 나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를 걱정하니까 이제 아이한테 쏟아붓죠. 그리고 또 다른 아이는 또 반대로 또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아이가 잘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이 아이가 똑바로 서서 내 장애가 있는 내 아이를 다른 아이가 이제 맡아주기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맡아서 끝까지 이제 케어를 해주려면 경제적으로도 아이가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직업도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두 아이들에게 각자 다른 이유로 굉장히 집착을 하게 되고 푸시를 하게 되고, 특히나 이 장애가 없는 아이가 똑바로 이제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 잘의 의미가 좋은 사람으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을 즐길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좋은 직업을 좋은 대학을 가서 좀 랭크가 높은 대학을 가서 그다음에 좋은 전공을 해서 프로페셔널 한 잡을 갖기 위한 전공을 해서 아이가 잘 있기를, 잘 크기를 바래요.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집착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게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답이 없이 뭐 우리가 영어로 뭐 영어가 아니어도 셀프 디스플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이제 디스플린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그죠? 내가 나를 이제 컨트롤을 하고 내가 내 자신을 다듬어 가는 건데, 이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내가 나를 하기도 힘든데 내가 남을 어떻게 하겠어요? 자식도 다 남 아니에요? 힘드니까 거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고 막 절망이 생기고 그다음에 디프레션이 생기고 이제 여러 가지로 그냥 삶이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어, 임신을 하고 싶을 때, 임신을 하려고 그럴 때, 아이를 이제 갖기로 했을 때 그 아이에게 우리가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아이를 가지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사랑해서 결혼했고 아니면 결혼을 해야 돼서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했고, 우리가 이제 결혼을 했고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아이를 가지는 거는 그냥 그 다음 수순인 것 같아서 미국 사람들은 이제 패밀리를 가진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이제 한국보다는 미국 사람들은 거의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지 결혼을 해야 돼서 결혼을 하는 경우는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물론 제 경험이 굉장히 이제 뭐 일반화하기에는 한정돼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미국에서는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죠. 그래서 상대방의 조건을 따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이제 나하고 맞는 사람, 나하고 사랑하는 사람, 그런 거를 많이 따져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이 사람하고 끝까지 영원히 같이 옆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싶을 때 이제 결혼을 하고 프로포즈를 하고 이제 하고 둘이서 살면서 물론 이제 계획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겼을 때는 이제 낳지만은 많은 경우에 제가 이제 많이 들어요. 패밀리를 갖기로 했다. 패밀리를 만들기로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패밀리를 갖기로 했다는 아이를 이제 어디서 그 뭐죠? 입양을 한다는 의미인데, 패밀리를 만들기로 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둘이서 사는 거는 패밀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 속에 패밀리는 아이가 있는 아이인 거예요. 아이가 생기면 이제 드디어 패밀리가 된다는 그 개념. 그래서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낯설었었어요. 아니 자기네가 결혼했으면 패밀리가 된 거 아닌가? 자기네가 패밀리 만들었는데 무슨 패밀리를 또 갖기로 해? 어? I want to make a family. 패밀리를 만든다는 의미도 아이를 갖는 의미로 만든다는 의미도 쓰기는 하네요. 그래서 I want family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 아이 갖자 이렇게 말을 안 하고 패밀리를 갖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아이가 있어야 드디어 완성된 이제 가족이 되는 의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둘이서 결혼해도 패밀리라는 느낌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부모에게서 벗어나서 이제 둘이서만 살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아 그런 의미로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어, 아이를 가질 때 그렇게 우리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저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고 막 그냥 계획 무슨 그냥 그 무슨 기획 하나 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갖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반갑게 우리가 기다리지 않았는데 찾아온 아이도 있고 또 우리가 너무너무 열심히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온 아이들도 있고 기다려도 안 와가지고 우리가 의술의 도움을 받아서 온 아이들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 부모님들 때는 사실 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식을 기다리고 이랬을 때 그분들에게 있어서 자식은 사실은 아들들이었잖아요. 그리고 큰아이가 당신들의 이제 가업을 잇고 당신의 대를 잇고 또 많은 경우에 지금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 저도 이제 가끔 가다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그런 영화나 이런 데서 보다가 이렇게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그 자식이 나에게 제사 지내줄 나를 내가 죽고 나면 제사 지내줄 자식이 없다. 그래서 아들을 그렇게 고대하고 그래서 아들이 없으면 다른 형제한테서 아이를 입양을 하든지 아니면 밖에서 입양을 해가지고 딸이 10명씩 막 7명씩 그렇게 가난한 딸들이 있는데 그 딸들에게는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고 그 밖에서 들어온 아들에게 몰빵을 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주면서 왜냐하면 자기의 제사를 모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그래서 지금 현재 세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부모님들이 다 알아요. 그죠? 아이들을 이제 키우고 나면 남의 자식이 된다. 남의 자식은 아니어도 남의 사람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자식이 나를 부양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그죠?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이제 조금씩 더 능력이 생겨가지고, 옛날에는 진짜 제사뿐만이 아니라 부양의 의미도 굉장히 컸잖아요. 내가 늙고 나면 나를 부양해줄, 나를 먹고 살게 해줄 자식. 그래서 큰아들에게 이제 몰빵을 해서 그렇게 막 정성을 다해서 키우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큰아들의 의미도 그렇게 없어졌고 그다음에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나를 대신해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이들이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정말로. 근데 굉장히 이기적이죠. 나를 위한 거지 아이를 위한 게 아니었잖아요. 나의 노후, 나의 죽은 다음 이런 의미가 훨씬 더 컸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막 가업을 일으켜가지고 우리의 가업을 빛내줄 그것도 결국엔 나잖아요. 내가 내 자식을 낳아가지고 내가 내 자식이 우리 집이 정말로 너무 가난한 집이었는데 우리 자식이 이 집을 일으킬 우리의 집을 일으킬 이런 그런 의미로 많은 그런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지금 부모님들은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안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나중에 크고 나면 다 싸가지가 없어질 거라는 거 알고 그다음에 내 품 안의 자식이지 크고 나면 이제 내 품 안의 자식이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지 크고 나면 그냥 객체라는 것도 알고 다 아세요. 그죠? 다 아는데도 그렇게 집착을 하세요. 그리고 온 인생을 다 걸어요. 그 아이들에게. 그리고 아이를 통해서 나의 인생의 맛을 느끼고 나의 행불행이 아이들한테 달려있고 아직도 많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장애 아이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 그죠? 그 정도로 왜 그렇게들 집착을 하실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의 그런 집착이 아이들에게는 뭐예요? 전부 다 부담이잖아요. 엄청난 부담이죠. 그죠? 심리적 부담.
부모님이 사랑을 하는데 그냥 아이가 너무 예쁘고 아이가 커가는 게 너무 재밌고 그렇잖아요. 아이들의 그 자라가는 모습이 얼마나 신기해요. 태어났을 때는 저게 인간이 될까 싶었는데 인간이 되어 가잖아요. 그리고 생각이라는 걸 하는 아이들이 되고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고 그죠? 기특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이상으로 너무 그냥 오버해서 아이들에게.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부부가 있으면은 서로는 잘 안 바라봐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미국 사람도 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여러 명이 되면 이제 핸드풀 하잖아요. 우리가 핸드풀 하다 그러거든요. 손이 하나 가득 찼다.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부부가 이제 자기네가 서로 바라볼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부부만의 시간을 베이비시터를 두고 부부만의 이제 시간을 갖고 둘이서 이제 밖으로 나가서 외식을 하고 뭐 영화를 본다든지 이제 부부만의 시간을 갖자 그래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이혼율이 높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자기네 부부 관계에도 잘 케어를 하지 않으면 이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잘 메인테넌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했는데 제가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 좋다. 맞아, 그래야 돼. 이 부부 관계는 서로가 뭐 100년 가약해가지고 결혼해서 뭐 뭐죠? 혼인신고 했다 그래서 가족이어가지고 그냥 서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서로가 정성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우리가 친구관계에 정성을 들이잖아요. 그것처럼 부부관계에도 정성을 들여야 되는데 그 정성을 우리는 한국 컬처에서는 이제 그게 별로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미국 친구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베이비시터를 구해놓고 아이들을 잠시 이제 옆에 놓고 그러고 나가서 부부만의 시간을 갖는다. 굉장히 좋은데 저도 실천은 못했어요. 근데 우리 워낙 뭐 서로 취미도 다르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둘이 다르기 때문에 별로 못했지만은 그런 것들,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아이들에게 집착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많은 그 심리학자나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부부관계가 단단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되고 부부관계가 단단하지 못한 사람들이 마마보이나 공주를 키울 확률이 훨씬 많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남편에게서 못 받는 사랑, 아내에게서 못 받는 사랑, 그죠?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에게 이제 서로가 하고 남자들은 주로 밖으로 많이 돌게 되고 만일에 이제 그러니까 브래드 위너가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남자는 이제 밖에서 시간을 다 보내죠. 그다음에 여자들은 남편이 밖에서 시간을 보내니까 더 이제 외롭잖아요. 남편하고 뭐 하나 중요한 거 의논할 시간도 없고 또 그러다 보면 남편이 맨정신으로 술 안 마시고 들어오는 시간도 별로 없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부모는 엄마는 어떻게 돼요? 아이들에게 올인을 하게 되죠. 올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아이들한테 이제 집착을 하게 되겠죠. 아이들 일거수일투족을 다 참견하게 되고 또 아이들에게 전부 다 스케줄 만들고 프로그래밍 만들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마네킹 같이 내가 이렇게 조정을 컨트롤을 해서 아이들을 이제 키우게 돼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는 부모님의 사랑과 집착을 잘 구분을 못하니까 엄마가 나만 쳐다보고 나만 사랑해주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이제는 조금 이제 독립을 해야 되고 조금 이제 룸이 있어야 되는데 또 부모가 그 공간을 안 주면은 아이들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압박을 느끼기 시작하고 이제 힘들어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부모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게 되고 조금씩 이제 피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자기 공간 안으로 자꾸 이제 아이들이 이제 숨기 시작하죠. 그래서 문을 닫고 자기 공간 안에 숨어요. 이제 부모를 피해서. 그죠? 그러면 집에서 부모님이 아이들을 별로 참견을 안 하고 아이들이 하고 있는 일들 그냥 하게 놔두고 이러면 아이들을 굳이 그렇게 자기 문을 막 잠그고 들어가고 닫고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부모가 뭐 크게 먹고 가지고 자기가 게임을 하고 있어도 부모님이 크게 마인드 안 하고 하고 아직도 게임을 해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이러고선 그냥 간다든지 아니면 야, 눈 안 다치게 좀 하자 뭐 이렇게 하고 간다든지 아이에게 아니면 이제 너무 심해지면 아이하고 앉아가서 부모님이 이제 토론을 하면서 이거를 조금 컨트롤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지? 내가 도와줄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까? 엄마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이러이러한 방식들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도 내가 생각하기에도 조금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럼 아이들은 다 알고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게임을 집착적으로 하지만은 좋아하지만 이게 집착이 돼버리면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지만은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집착이 되는 순간까지 아이들을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벌써 아이들이 이게 시간이 길어지고 이렇게 했을 때 부모님이 아이하고 앉아서 이제 회의를 해야 되는 거야. 회의. 1대1의 회의를 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아이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놓고 이제 테이블 위에 놓고 이제 토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난을 하는 게 아니고, 아, 협박을 하는 게 아니고, 아니면 네가 잘했니 잘못했니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행동 자체를 놓고, 근데 이제 부모님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른이니까. 왜냐하면 어른의 의미는 뭐예요? 이제 살아봤잖아요. 그 시간을 지나봤잖아요. 10대의 시간을 지나봤고 20대의 시간을 지나봤기 때문에 이제 나의 경험이 있고 또 내가 또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의 삶에서 또 그 아이들의 또 경험들이 있잖아요. 또 내가 아는 사람들의 또 경험을 많이 봤잖아요. 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그러니까 아이들보다 경험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직간접적인 경험, 직접적인 경험도 있고 간접적인 경험도 있고 그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들이. 그러면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어른이 그 아이들하고 하는 그 회의를 이제 어른이 조금 주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주도를 하지만 이제 질문을 하면서 주도를 해야지 그걸 어른의 생각과 느낌과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쏟아놓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초기 단계의 부모님이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정도의 그 기술과 그 통찰이 있는 부모님들의 아이들은 그렇게 아이들이 집착적으로 이렇게 게임이나 이런 거에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부터. 그러니까 항상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게 아이들이 아직까지 말랑말랑할 때 아메바 같이 말랑말랑한 그 어린 나이에 부모님하고의 그 관계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때는 부모님이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아이들한테. 그죠?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 해야 되는데 이제 거꾸로 아이들이 이제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자기의 의지가 생기고 자기의 생각이 생겼을 때 부모님이 나서가지고 이제 이거를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 굉장히 이제 트러블이 일어나죠.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거부를 하죠. 그러면 집착적으로 아이들을 다뤘던 부모님들, 그 집착은 뭐예요? 나의 모든 걸 걸고 아이들한테 올인을 한 거잖아요. 그랬던 부모님들은 이제 엄청나게 상처를 받죠. 상처를 받고 갈수록 힘들어지고 이제 여기저기 막 상담을 하고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많은 경우에 늦는 경우가 많죠. 그죠? 아이들은 이미 상처를 받을 대로 받았고. 굉장히 그 관계 회복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모든 것이 인간관계잖아요. 우리가 아이들하고 하는 것도 인간관계, 친구하고 하는 것도 인간관계, 부부하고 하는 것도 인간관계, 그러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제 누가 제일 편안하냐는 말이에요. 저는 이제 제 짝이 제일 편해요. 남군이. 근데 편해서 제가 상처를 많이 주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도 뭘 물어본데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목소리가 왜냐면 굉장히 바쁜 때인데 뭐를 자꾸 이제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소리가 톤이 이제 올라갔는데 그 나서 이제 제가 사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톤이 올라갈 때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일본 나의 아이들한테도 소리를 안 지르는데 왜 이렇게 내 짝한테는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제일 만문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그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저를 스포일을 시킨 것도 있겠죠. 이제 저도 그 사람을 스포일을 시켰으니까 그 사람도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편하죠. 왜냐면 벌써 남을 대하는 모습,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 나를 대하는 모습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서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 서로가 이제 너무 편하다 보면은 그런 이제 못난 모습 이런 걸 보이는 게 나의 적나라한 나의 모습을 보이는 게 이제 부끄럽지 않게 되고 긴장이 이제 없어지니까 그래요. 긴장이. 그러니까 자식하고 부모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긴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여튼 그렇게 올인을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힘들어지고
느끼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한번 아이들이 이제 어린 분들 아직 그다음에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돼서 집착적으로 아이들한테 모든 인생을 걸고 계시는 분들, 온 머릿속에 온통 아이들 생각뿐이고 아이들한테 뭐 좋다는 거, 아이들 뭐 공부시키는데 뭐 효과가 있다는 거, 뭐 좋은 방법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정신없이 막 찾아다니시면서 그다음에 나하고 만나서 커피 한 잔을 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친구를 만나기보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엄마들을 주로 모든 시간들을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데 할애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조금 한번 스탑을 하시고 한번 가만히 이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가장 그 첫 번째 그 올인을 하는 그 이유 나는 우리 아이한테서 무엇을 바라니까 내가 이렇게 올인을 할까? 이게 정말 내 아이를 위해서 그러는 걸까? 그죠? 내가 내 아이를 어떤 아이로 만들고 싶어서 이러는 걸까? 그러니까 아이가 서울대를 가고 연대를 가고 고대를 가고 이런 대학들을 가는 거는 물리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인사이드 아이의 이 심리적인 거, 그죠? 아이의 그런 어떤 자존감 같은 거, 아이의 그 아이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자신감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많은 경우에 부모님들이 생각을 많이 못 하시잖아요. 당신들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건 이제 물론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고 이제 직업이 있고 이런 분들은 조금 달라요. 그분들은 이제 직업이 있다 보니까 조금 마음속에 이제 자신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조차도 자기가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하는 대로 또 남의 터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남의 터라는 게 뭐예요? 회사 같은 경우는 남의 터잖아요. 거기에 가서 자기 자리를 구축해서 일을 해도 불안하고 여러 가지로 불안함이 있죠. 불안함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아이에게 집착하게 되고 내 아이는 좀 더 나보다는 이렇게 불안하게 안 살았으면 좋겠기 때문에 더 집착하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저는 좀 부모님들이 이렇게 엄마든 아빠든 그냥 자기 자신을 좀 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꼭 자기 자신에게 막 뭐 투자를 해서 자기가 뭘 하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자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이들 삶 속에 너무 들어가서 막 아이들하고 막 아이들이 난지 내가 아이들인지 막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너무 그러시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 이제 나눠요. 우리가 이제 제가 그 전에 어떤 그 영상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교수들의 자본 대체적으로 미국에 있는 교수들은 이제 3분의 1씩 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3분의 1은 티칭이고 또 3분의 1은 리서치고 이제 3분의 1은 제가 대학에서 하는 서비스라 그랬잖아요. 뭐 미팅 같은 거 이런 건데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서비스 중에는 또 대학 안에서 하는 서비스도 있지만 또 대학 밖에서 하는 서비스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밖에 나가서 다른 일을 하면 그건 뭐예요? 저희가 나라는 사람의 나도 있지만 내가 어디에 교수라는 그죠? 그러면 우리 대학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빛내주는 거잖아요. 알리는 거잖아요, 밖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대학의 이제 가장 큰 그 컨트리뷰션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대학에 제공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서비스에 그렇게 해서 333이에요. 이것처럼 우리의 삶도 한번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내 일이 3분의 1, 그죠? 그 다음에 내 아이들이 하고 내 가족이 3분의 1, 그 다음에 나의 사회에서 밖에서 사는 내 인간관계, 사회생활이 3분의 1, 뭐 이렇게 그렇게 나눠도 되고 아니면은 뭐 아이가 3분의 1, 그다음에 남편하고 아내, 부부관계가 3분의 1,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 친구와 나의 사회생활이 3분의 1 이렇게 해도 되고 나름대로 당신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을 한번 이렇게 쭉 봐요. 그래서 한번 나눠봐요. 그래서 다 그렇게 3분의 1씩 둘로 나누는 게 아니라 3등분을 하든지 4등분을 하든지 그렇게 한번 나눠봐서 거기에 꼭 자기 자신을 꼭 넣어서 그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항상 자기예요. 그래서 좋은 음식
부끄러워. 그죠? 아이들만 좋은 거 막 먹이고 두 번째 남편 먹이고 그다음에 나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음식을 해도 3등분. 남편이 3분의 1, 내가 3분의 1, 아이가 3분의 1. 그죠? 그러면 내 식구면 4분의 1씩 똑같이 분배를 해요. 그 아이들도 그걸 봐요. 근데 엄마가 제일 좋은 건 아이만 줘요. 그러다 아빠는 그냥 그 다음이야. 옛날에는 아빠가 제일 좋은 걸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아이들로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이 여인들의 이 중요도가.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일 좋은 거.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한테 이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부모는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빠는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 그 아빠는 그냥 아이들이 뭐예요? 저절로 부모가 너는 우리 집의 공주야. 너는 우리 집의 왕자야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이들은 예쁜 그릇에 담아서 밥을 주고 부모님, 엄마는 그냥 그 뭐야 양푼이라든지 그 음식물 만들었던 거기에 그대로 놓고 먹고 그 다음에 뭐 아빠는 거의 식탁에 같이 앉아서 먹는 경우가 없고 이 아빠들도 어때요? 주말에는 주중에는 사회생활 하시고 사회생활을 도대체 왜 해요? 일하는 도중에 그죠? 직업 끝나고 사회생활 또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이제 한국의 문화가 지금 많이 바뀌었다 그러기는 하지만 저도 결혼해서 저희 이 남군이 일주일에 집에 와서 저녁을 먹는 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놀랐었어요.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이 밤에 어딜 가 있는 거야. 진짜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속상했고. 근데 이제 마찬가지예요. 아빠들도 아이들을 키울 때는 줄여야 되는 거예요. 밖에 생활을. 무슨 사회생활이에요. 사회생활은. 그죠? 자기 직장 충실히 하고. 그죠? 그리고 아이들하고의 역할을 저녁 시간에는 해야지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해요? 퇴직하고 나서 왕따를 안 당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부부가 앉아서 같이 하든지 아이들하고 앉아서 같이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음식 하나를 먹어도 아이들 앞에서 아빠를 함부로, 나를 함부로, 엄마를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들만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걸로 아이들 옷은 메이커로 입히고 나는 시장에 가서 옷을 사 입고 나는 뭐 백화점에 매대라 그러던가요? 거기에 가서 옷을 사 입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모든 거를 똑같이 그쵸? 옷값도 똑같이. 그래서 4명 가족이면 4분의 1씩. 그러니까 경제 예산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들어온 돈을 가지고 먹는 것도 똑같이. 아이들을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이꼴인 아이들은 벌써 거기서부터 평등을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페어함을 배우고 평등을 배우고. 근데 많은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특히나 이제 집에서 누가 이제 가정 살림을 하느냐 주 맡아서 설사 다 직장을 다녀도 그 집에 이제 리드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빠가 리드를 하든 엄마가 리드를 하든 리드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리드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쭉 이제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에 이제 중요도를 두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리드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공주와 왕자가 돼. 공주와 아이들이 이제 부모가 몰빵을 해서 아이들을 올인을 해서 키우는 이런 아이들이 이제 엄마가 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 몰빵을 해서 아이들을 키운단 말이에요. 키우면은 이 아이들이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무의식 쪽에서 자기네는 왕자로 크고 공주로 키워요. 그러면 사회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이들이 나가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친구들의 자기를 왕자로 공주로 안 대해주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비저블이 될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하는데 존재를 안 하는 사람처럼 그럼 뭐라고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있는데 없는 것 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아이들이 감당이 안 돼요. 자기 삶이.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회생활 인간관계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한번 그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이 얘기를 하면은 많은 여인들이 여성분들이 조금 화가 날 수도 있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일을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일을 해서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대학을 갔잖아요. 정말 공부를 피 터지게 해서, 그죠? 해서 이제 대학을 가신 분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대학을 갔어요. 그러면은 한번 대학을 내가 왜 갔나? 왜 대학을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서 갔나? 그리고 내가 대학을 왜 갔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는 가야 돼서 갔겠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내 삶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왜냐면 우리가 이제 대학은 고등교육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고등학교까지는 고등교육이라고 말을 안 해요. 근데 대학은 우리가 고등교육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등교육을 내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지식인이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고등교육을 받았으면 우리가 지식인이에요. 꼭 무슨 박사를 받아야 지식인은 아니에요. 고등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받았다는 거는 또 한편으로 다르게 얘기를 하면 고등교육을 안 받은 사람보다는 생각의 깊이가 달라야 된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대학을 나와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직업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 대학을 나와서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있냐? 이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대학을 나와서 고등교육을 받아서 내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그 교육받은 거를 내가 무엇으로 지금 보고 있는가, 하고 있는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옆집에 있는 순이 엄마는 고등학교를 나왔고 나는 대학을 나왔다. 그러면 순이 엄마 앞에서 내가 나는 대학 나온 여자라고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래서 순이 엄마보다 내가 고등교육을 받은 것만큼 내가 뭐가 내 삶에서 다른가를 한번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무슨 이거를 오해해서 듣지 마세요. 그리고 너는 직업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나는 지금 직업이 없단 말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시고 저희 나이 때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안 갖고 바로 결혼하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하지만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가지셨던 분들 그렇죠? 그런 가지셨던 분들은 이제 직장을 그만두는 대부분의 케이스가 결혼을 해서 직장을 바로 그만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이가 생겨서 그만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아이가 생겨서 그만뒀을 때 왜 아이가 생겼다고 내가 직장을 그만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뭐예요? 아이를 잘 키워보고 싶어서 그만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잘 키워보고 싶다고 아이만을 목표로 해서 직장을 그만뒀나 아니면 내 가정을 전체를 놓고 내가 가정의 전공을 가정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만뒀나 이런 식의 생각들 그죠? 그러면 내가 아이를 잘 키워보자고 내가 가졌던 직장을 그만뒀는데 그러면은 내가 그것만큼의 효과를 지금 아이들하고 살면서 내 가정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가 그거는 눈에 보이는 프로덕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아이가 막 괜찮은 대학을 가고 이건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이제 그럴 기회가 없어서 못하겠지만 가끔 궁금할 때가 있어요. 일하는 엄마를 가진 일하는 엄마 아빠가 다 일하거나 뭐 싱글맘이어도 괜찮아요. 일하는 엄마를 가진 아이들과 집에서 가정을 다시 프로페셔널 그 주부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프로페셔널 홈 매니저가 되신 그죠? 가정의 매니저가 프로페셔널 이제 프로페셔널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업주부 그죠? 전업주부 그 다음에 이제 가정 이렇게 밖에 가정을 가지고 있는 엄마들 이런 분들한테는 전업주부라고 안 그러잖아요. 이 사이에서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 그 레벨과 그죠? 이 아이들이 어떻게 큰가 그런 것들을 한번 어디에서 리서치를 한 게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한번 인터뷰를 해보든지 이렇게 한번 해보면은 굉장히 궁금해요. 아이들의 생각이 어떨 것인가.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아이들이 보통 한 이제 2학년, 3학년, 4학년 되면서부터 이제 어른들, 엄마, 아빠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아이들이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친구 관계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친구의 부모와 아이들이 비교가 시작이 돼요. 비교를 하기 시작하고 또 친구 집에 놀러를 가면 우리 가정하고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이제 비교를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내 가정, 내 우리 집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친구의 집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제 아이들이 아직 어린 분들 있잖아요. 이제 아이들이 이미 많이 커가지고 이제 뭐 아이들이 내 손에서 벗어나서 대학을 갈 단계가 됐다. 이런 분들은 이제 조금 늦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아이들이 좀 어린데 내가 나의 그 경력을 뭐 경력을 단절하고 내가 가정으로 이제 전업을 바꿨었잖아요. 나의 프로페셔널을 바꿔서 이제 내가 가정에서 내 가정 엄청 크잖아요. 가정을 잘 이끌어서 이 가정을 하나를 잘 이끌어 간다는 것도 작은 회사를 하나 이끌어가는 그 정도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인성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끌어 가는데 내가 대학을 나와서 지식인으로서 어떤 모습들이 내가 여기에 투영이 됐을까? 한번 그거를 그만큼의 내가 대학을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했고 나로서는 나도 아이로서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대학을 갔고 또 부모님은 등록금을 대줬고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나와서 바로 직장 생활을 하거나 고등학교를 나와서 직장 생활하다가 결혼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보다 원 스텝을 더 나간 거잖아요. 아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한 것만큼 내가 무엇을 내가 내 집에서 다르게 내가 했나? 그 가치가 무엇으로 나타났나? 그죠? 내가 돈 벌기를 포기했고 많은 분들이 경력을 단절한 거를 나를 포기했다고 생각을 해요. 나를 포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값을 받고 싶어 해요. 아이들한테도 받고 싶어 하고 남편한테도 받고 싶어 하고 그죠? 그만큼의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그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게 진짜로 내가 나를 희생한 것인가 그게 나의 직업을 희생한 거죠. 경력 여인으로서 경력이 있는 밖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나의 프로페셔널을 포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 것만큼 이제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했나.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가 아마 아이들한테 올인을 하는 걸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분들이. 그리고 당신들이 대학을 갔기 때문에 그 정보도 이용하고 이래서 아이들을 푸시를 하고 막 그냥 대학을 가고 또 나를 투영해서 막 내가 포기한 것들을 아이들을 통해서 막 이루고 싶어 하고 이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지금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 이야기를 하려다가 이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일반으로 넘어갔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들, 장애가 있는 아이들 낳으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많은 것들을 아이의 장애가 있는 아이한테 이제 그 죄책감을 가지시고 아이들한테 올인을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사시면서 나를 없애버린 그죠? 나라는 사람을 없애버린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한번 한 발짝 이렇게 물러서서 한번 잔잔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제가 제 학생에게 이야기한 것만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자기예요. 그죠? 그리고 제가 자꾸 자기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이들도 그걸 원해요. 엄마가 엄마로서 한 인간으로서 굉장히 컴피턴트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면 그거는 뭐 직장을 가지고 안 가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가정에서 전업주부로 일을 해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러면 이거는 내 필드잖아요. 나의 필드이기 때문에 나의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그냥 부모가 그렇게 각자가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자신감 있게 살아가고 이러면 아이들도 그 밑에서 굉장히 든든하거든요. 나에게 올인하는 부모보다 그 부모들을 훨씬 더 아이들을 리스펙트를 해요. 자기 자리에서
뭐 돈을 벌고 안 벌고를 떠나가지고 부모님이 이렇게 자기 삶을 하는데 아이들을 니글렉트 하라는 게 아니라 아이들하고의 1대1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데 벌써 이런 말 자체가 얼마나 그게 무서운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게 만들고 책임감보다는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잖아요. 남편한테도 그런 말을 하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고 그죠? 그런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로 하여금 자꾸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꾸 너한테 지적질을 하는 그 친구를 내가 만나고 싶어요? 그 친구하고는 끊잖아요. 그건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이제 이렇든 저렇든 내가 뭔가를 포기를 하고 내가 올인을 했을 때에 거기서 내가 단단한 한 인간으로서 서 있지를 못하면 자꾸 가족들에게 그런 말이 무의식적으로 자꾸 나와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내 직장도 그만두고 내가 올인을 했는데 그 누구도 물론 이제 막 그렇게 디맨드를 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절대로 그런 말을 할 것 같은 분들은 절대로 결혼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면 안 되고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면 안 되고 직장을 유지하면서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집에서 올인 전업주부를 못할 성격이라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죽은 힘을 다해서 제가 이제 언제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두 가지를 다 했다고. 그것처럼 내가 나를 단단하게 하고 나를 가꾸고 그죠? 나를 가꾸고 단단하게 하고 밖에 나갈 때만 예쁘게 화장하는 게 아니라 집 안에 있을 때에도 나를 가꾸고 매일 옷을 갈아입고 그죠? 그리고 옷을 이제 사더라도 조금 더 스팬덱스나 이런 걸 사서 집 안에서도 웬만하면 밖에 친구 만나러 나갈 때 입는 옷처럼 직장 생활을 하는데 뭐 완전히 무슨 정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좀 집에 홈웨어를 없애버리고 집에 홈웨어를 없애서 맨날 집에 오면 엄마가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그죠? 그런 모습 하지 마시고 매일 아침에 옷을 싹싹 갈아입고 다시 말씀드리면 언제든지 친구가 커피 한잔 하자 그럴 때 바로 핸드백 들고 뛰어나갈 수 있을 옷을 입고 하루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갈 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 가족이 나를 매일 바뀐 옷, 머리도 항상 깔끔하게 그렇게 해서 매일 거울을 보고 그러면 나를 갖고 그러면 내가 기분이 좋아요. 내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왜? 내가 거울에서 보는 내가 진짜 마음에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꾸 웃음이 나오죠. 가족들한테도 부드럽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가족들한테 자꾸 죄책감을 느끼게 자꾸 나를 푸시하는데 제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가족들이 별로 죄책감 안 느껴요. 그냥 기분만 나쁘죠. 그만둬서 뭐 미안하기는 하지만 이러면서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대신에 뭐 내가 벌어다 준 돈 가지고 먹고 살았잖아. 뭐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조금 저는 이제 첫 번째로 눈에 보이게 자기를 가꾸는 거, 돈을 막 쓰라는 게 아니고요. 이제 똑같은 옷이어도 어, 7벌을 들고 매일 월요일로 화요일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옷으로 두고서는 조금 편하지만 밖에 나갈 수 있는 옷으로 입으시고 특히 엄마들 홈웨어 전부 다 없애세요. 집에서 입는 그 편안한 옷들 다 없애시고 편안한 옷이 필요하시면 레깅스를 입으시더라도 밑에 레깅스를 입고 그 위에다가 짧은 치마를 바꿔 입으세요. 그렇게 하더라도 매일 다른 옷을 입고 홈웨어 두지 마시고 다른 옷을 입고 그다음에 이제 정말로 프로페셔널답게 가정의 프로페셔널답게 그렇게 하시고 당신한테도 투자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아이들한테서 조금 마음을 그래서 아이들이 장애가 있어도 자꾸 그 장애 아이들을 이제 이 얘기는 제가 다음에 또 다시 한번 할게요. 왜냐면 지금 1시간이 넘게 지금 이야기가 이어져서 너무 죄송한데 장애가 지금 부모님들이 진짜 안타깝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게 무슨 뭐 불쌍하고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아닌데 그분들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장애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장애가 있는 아이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하면서 가정생활과 이런 것들을 제가 기회가 되면 그냥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요. 오늘 여기서 그만할게요.